소시에다드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시즌 초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팀은 라리가 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됩니다. 라리가 지금 리그왕 그 대한민국에서 라리가랑 리그왕 지금 동시에 중계하는 벨기에까지 저 벨기 덴마크까지. 덴마크까지 가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덕연입니다. 만약에 라리가랑 리그왕 이렇게 하면은 뭐 한준희 위원님이 계신데 여기에 덴마크 리그까지 낀다? 여기에 챔피언십까지 낀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기는군요. 어우 이기지. 위에 있는 거네. 예. 오 대단합니다. 미친놈들. 네. 미친놈들인가. 네. 2023년 9월 21일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뭐죠 갑자기 인사를 그렇게? 아니 또 시청자는 항상 시청자는 부모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오늘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제 갈수록 더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럼 더 커지면 이제 큰절까지. 그럼요. 예. 다음 주에 큰절.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그 아스날 에인트호븐 입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랜절 그랜절. 테이블에 올라갔죠. 네네. 네, 어제. 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달라진 그런 애티튜드를 이제 태도를 좀 보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왜 최근에 뭐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그건 항상 듣고 있죠. 엉덩이 무겁다, 싸가지 없다. 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듣고 있기 들었는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덕현 씨 이렇게 원샷 잡히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그러니까요. 막 좀 먹고 자고 일어났다 다시 자고 이래가지고 좀 붓긴 했어요. 가시죠. 네. 오늘 챔피언스리그 이야기할 거고요. 네, 토트넘 팬포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야기들 네. 한번 되짚어 볼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얘기 그리고 또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상금도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대 위대한 6번들 그래서 각 팀들 주요 선수들의 어떤 활약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사전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저희가 이제 편의상 현 시대의 위대한 6번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딱 6번으로 정의되지 않는 선수들도 들어가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DMF, 수비형 미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DMF 역시 네. 또 FN. 네. DMF.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제 뛰면서 보통 이제 중원에서 이런 역할을 맡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뽑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뭐 스타일상의 차이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왜 6번이야?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6번이지만 8번 롤을 수행 가능한 선수가 있고. 그쵸, 사실 그쵸. 6번, 8번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앞에 이제 공격수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번. 10번은 조금 다르죠. 10번 다르죠.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네네. 6번, 8번은 괴를 같이 한다. 물론 그 안에서 특수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지만 뭐 한 테두리 안에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었죠.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네. 아마 이제 인스타TV 후토크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당군의 어떤 리액션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의 나라를 TV가 막, 잃어도 그 정도 네. 짜증은 안 나오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있었고, 그러니까 맨유 팬, 당군 형이 이제 맨유 팬이니까 만회골이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분위기를 맨유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미넨이 계속해서 카운터 펀치를 때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랑 조균 형은 어제 이제 아스날 에인트호븐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기는 너무 이제 좀 원사이드하게 깔끔하게 끝난 경기여서 제가 이제 또 도중에 도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이제 봤는데 저도 어쨌든 라이브로 경기를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마 라이브로 못 보신 분들 중에 바이언 팬이나 이제 맨유 팬들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바이언 팬들 딱 일어나서 4대3, 야, 씨, 홈인데? 이거 뭐야? 경기 너무 밀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맨유 팬들은 야, 바이언 원정에서 4대3? 이거 우리 엄청 잘 싸웠나 보다. 근데 막상 이제 풀 경기를 디테일하게 좀 보면 사실 딱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네, 미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실점한 부분, 맨유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득점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사실 지금 아스날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 저와 중계할 때 리액션이 안 나와요. 뭐 비상 요런 거나. 네, 당군을 이제 이번 시즌에는 쏠쏠히 써야겠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맨유 팬들 입장에선
올 시즌 이거 시작부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막 선수들 이슈도 있고 막 전술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은 아직 폼에 많이 안 올라와 있고 물론 어제 이제 홀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맨유 팬들 입장에선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당근 형이. 번리전 잡아야 된다, 잡을 거다. 근데 갑자기 그 형도 목소리가 작아져. 사실 번리 정도면 맨유 입장에선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흐름이 안 그렇단 말이야. 리그에서도 그렇고. 이번 벌리전 이상호 씨 옵니다. 아 맞다, 상호가 오죠? 얘기했거든요. 네. 상호 오고 뭐 A조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1승을 했기 때문에 1위, 그리고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는 비겼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졌고요. 어떻게 보세요? 2조 초반 판도 뭐 이제 한 경기 치렀지만 이게 뭐 순위는 지금 당장 맨유는 미넨을 만났고 알리안츠 아레나 원정이니까 4위에서 시작하는 게 뭐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고 사실 이거 바이에른 뮌헨 팬들 입장에서도 1위긴 한데 우리 조별리그 되게 2시즌 동안 전승하면서 쉽게 갔는데 야 이거 리그에서도 레버쿤젠전에서도 마지막에 실점하고 요거 분위기 좀 이상하다. 우리 실점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괜찮은데 실점이 요상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좀 보시지 않았을까. 울라이 골키퍼에 대한 아쉬움도 좀 토로하셨을 것 같고.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정배대로 갔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바이언 맨유는 어쨌든 바이언이 좀 우세하고 심지어 이제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 상한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이제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극적이었죠. 코펜하겐이 이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이제 두 골을 먹히면서 80분 후반대에 먹혔으니까 이거는 원정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잡을 뻔했다가 승점 1점을 따내는데 만족해야 하는 게 좀 아쉽죠. 왜냐면 코펜하겐이 다음 경기가 홈에서 바이언이랑 하거든요. 네.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딱 1점 획득하고 원정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홈에서 열리는 바이언전이 좀 부담이 살짝 좀 덜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맨유의 상황을 보면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이것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팀이 코펜하겐도 그렇고 갈라타사라이도 그렇고 원정이 되게 좀 빡센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리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팬들의 막 어떤 분위기.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코펜하겐조 중계를 했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랑 코펜하겐 경기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와 여기도 응원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빡세게 하는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로서는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일 건데 지금 울라이 골키퍼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오나나 골키퍼에 대한 얘기가 예, 나오고 맞죠. 있습니다. 발밑 좋은 거 알겠다. 예. 근데 골키퍼 중요한 게 뭐냐? 낚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맨유 뭐 팬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아니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당근 뺨쳐서. 아니 발밑을 진짜 잘하더라. 뭐 여유 있더라. 근데 안 막을 거야? 좀 막아야죠. 불안한데?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그 맨유 팬들이 오나나 골키퍼에 대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실점이 됐어요, 사실. 사실 이런 실점이 뭐 오나나 골키퍼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거는 뭐 내가 굉장히 패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넘어가는 실수였기 때문에 오나나 골키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발밑 좋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방 중요할 때 하나 막아줘야지 이제 승점을 건져주는 건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선수야? 라고 팬들은 또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나나 골키퍼도 선방 능력에 대해서 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B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중계를 했죠. 네. 아스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뭐 너무 깔끔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뭐 이겨도 막 고전하고 좀 못 뚫다가 후반 막판에 갑자기 우르르 득점 나와서 끝나는 경기도 맞아요. 있는데 이 경기는 그냥 그 4대 0이라는 스코어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경기였다. 자, 4골 넣었습니다. 클린시트죠. 그리고 주전들의 체력도 안 배했습니다. 왜? 골이 일찍 터졌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스날의 다음 경기가 북런던 더비예요. 홈에서 열리는 북런던 더비인데 이 더비 앞두고 주전들 체력 안 배하면서 사기를 이렇게 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고 보고.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집중되는 게 스트라이커 포지션인데 제수스도 굉장히 가벼운 모습, 날카로운 슈팅 보여줬고 득점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쓰리톱이 골을 다 넣었어요. 네. 제수스, 트로사르, 그리고 이제 사카. 이 세 명의 공격진이 다 골맛을 좀 봤다는 거에 아스날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베르츠는 어땠어요?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베르츠가. 그렇죠. 좀 아쉽다. 그래도 네. 어제 경기에서는 뭐 나름 괜찮았나요?
저는 사실 뭐 괜찮았다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쏘쏘.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우스 빠지고 하면서 하베르츠가 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베르츠는 그래도 아직은 그 지금 팀적으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아스날은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사실 뭐 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비판을 어쨌든 이긴 팀에게도 우리가 좀 비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바이어는 아까 이제 그런 뭐 울라이 골키퍼라든지 3실점을 허용한 건 좀 아쉽다. 사실 득점한 사네와 그나브리도 되게 좋았냐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미넨 얘기하신 거죠? 네, 울라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네, 예, 네. 예. 근데 아스날은 어제 그냥 완벽했어요. 특히 다비드 라야 뭐 발밑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했나요 어제도? 진짜 그 하나 패스 공중을 크게 안 뜨고 낮게 직선적으로 쫙 뿌려가지고 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상대가 약간 압박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라야는 역시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또 스페인 국대에도 소집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가진 그런 키, 신장적인 단점을 뛰어난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다이빙하는 장면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면 잡고, 근데 또 하면은 킥 뿌려주고, 거의 빌드업 할 때 보면 센터백입니다. 위치 자체가. 네. 센터백들이랑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옵션을 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램스데일 물론 잘 막는 골키퍼고 지난 시즌 아스날이 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저는 역할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라야가 이렇게 해주면 굳이 아르테타 입장에서 램스데일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경기를 좀 더 많이 봐야 알겠지만 라야가 어느 정도의 선방 능력을 갖고 있으면 라야의 발에 대한 그 유혹은 발기술에 대한 유혹은 아르테타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아르테타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를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펩과 같은 또 라인을 걷고 있잖아요. 발밑 좋은 골키퍼를 아르테타가 포기한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선방 능력이 램스데일보다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다고 라야가 선방을 못하냐? 그게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까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아스날에서 이제 티오니와 진첸코라는 풀백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르테타는 진첸코입니다. 왜? 중앙 들어와서 빌드업 관여해주고 후방에서 볼 풀어주고. 근데 티오니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티오니가 부상을 빼고 봤을 때 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아르테타의 스타일과 약간 거리가 있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램스데일도 그렇고 라야도 그렇고 이제 선방 능력이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르테타는 무조건 다비드 라야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라야 골키퍼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 있습니다. 예. 네,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셨군요. 왜 아르테타가 라야를 영입했는지 램스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 뭐 라야가 거기에 부합되는 활약을 좀 해주고 있네요. 네. 네. 그 이제 파일명 데이비드 라야. 뭐 영어로 식으로 읽는 네. 거죠, 뭐. 그래서 예. 다비드 아닌가요? 그때 데이비드 아니야? 네. 그 이제 약간 또 이제 다비드 라야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약간 그 추들먹 시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다른 팀 경기는 이제 랑스하고 세비야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비야 아니 첫 경기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위의 유로파 가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랑스가 지난 시즌 리그 2위 팀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올 시즌이 완전 나락이에요? 1무 4패 20입니다. 아, 갑자기 왜 이래? 네, 제가 이제 또 리그왕 해설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파리 생제르맹이랑 랑스 경기도 제가 했어요. 아, 네, 중계를. 근데 이게 랑스가 올 시즌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가 그래 잡을 줄 알았는데 이걸 또 이제 비기면서 지금 순위표가 비교도 아스날이 좀 압도적으로 첫 경기만에 치고 나간 거 제외하면은 약간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조입니다.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브라가, 유니온 베를린이 있는 조인데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 무지하게 힘들게 이겼습니다. 그 막판 골 장면 보면 네. 이거 운이 따른 장면이라고 봐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직전까지 이 90분 동안의 레알 마드리드의 불운을 생각했을 때 그냥 또이또이야. 요런 장면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하나가 나와서 승점 3점을 가져갈 만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억까? 그 전까지는 골대 좀 맞는 장면도 억까 있고 있었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드 벨링엄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 시즌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진짜 최고의 선수 하나 뽑아라 아니면 뭐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미드필더 하나 뽑아라 보면 이제 발베르데를 많이 뽑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 만나면 야 큰일 났다. 이거 누네지 이거 발베르데 어떻게 막냐 했는데 지금 벨링엄은 계속 제2의 지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득점력, 뭐 결승골 그리고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 능력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보면
주드 벨링엄 이거 데려오기 레알 마드리드 너무 잘했다. 그리고 막 세레모니 하는 거 보잖아요. 이미 한 10년 뛴 선수야. 아하. 뉴스 같아. 네. 엠블럼 예. 막 진짜. 두드리고 네. 그 심지어 등번호도 5번이야. 지단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번호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제 벨링엄 관련해서 이제 지단 소환한 경우가 이제 꽤 많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점 3점을 챙기는데 사실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를 좀 잘하기도 했어요. 이 경기는.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에 그 리그에서 전승이거든요. 네. 딱 벨링엄이 득점 못한 경기가 레알 소시에다드랑 경기였어요. 이 경기 제가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이 경기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이 불안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최후방에 코르투아 그리고 밀리탕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비니시우스도 부상 공백이 있죠. 네. 앞쪽에서 사실상 이제 공격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벤제마도 빠졌잖아요. 벤제마가 이제 이탈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답답해지는 거야. 네. 그래요. 만약에 비니시우스 득점력이 있는 이제 득점력이 좋아하지 비니시우스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뭐 벤제마가 있었더라면은 이 경기의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셀루가 나름 이렇게 분전하고 이제 골도 분전했지. 좀 그래도 넣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벤제마 벤자리를 지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무적인 건 그래도 발베르데가 공격적인 본능을 계속 또 보여주고 있다. 예, 발베르데는 저는 뭐 윙으로 쓰든 뭐 이 선수를 중앙으로 쓰든 간에 제 역할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더군다나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서 승점 3점을 챙긴 거는 뭐 인상적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 주드 벨링엄 5번이라고 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어울리냐? 이게 선수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제 고3이 되면 번호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호하는 번호가 1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아무도 안 달려고 그러고 13번도 사실 박지성이 13번 아니겠습니까? 사실 13번도 선호하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 발락도 13번 네, 달았었고. 14번도 아니고 15번 나는 괜찮고요. 16번 선호하는 번호 아니고 17번 좋아합니다. 18번 좋아하고 19번도 안정환의 19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번호가 있고 좀 멋있어하는 번호들이 있는데 네. 5번은 안정적이잖아. 뭔가 번호 자체가. 그리고 그 레알 마드리드 흰색 유니폼에 5번은 사실 이거 누가 달아야 되나 싶은데 지금 벨링엄의 활약은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울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지금 벨링엄 잘하는 거 엄청 좋아요, 진짜. 아까 뭐 엠블럼 세레머니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살짝 어떻게 보면은 흥분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포장되고 경기가 승리로 쭉쭉쭉 이어지고 이 선수가 잘하면 그게 승부욕이거든. 팀에 헌신하는데 승부욕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승골을 딱딱 이렇게 넣어주네. 챔스에도 승리 가져오고 뭐 레알 팬들 입장에서 이게 든든하지.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선수인데. 네. 나폴리는 브라가에게 이겼습니다. 네. 네. 뭐 지난 시즌만큼 임팩트는 지금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나폴리가 이겼고 지금 이 순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1위 예,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2조도 이제 그런 시선이 많죠. 나폴리, 레알, 우니온 베를린 3파전에서 이제 누가 올라갈 것이냐. 아마 레알은 좀 유력할 텐데 나폴리, 베를린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나폴리는 어쨌든 첫 경기에서 승점 3점 딴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조 가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이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네, 일단 소시에다드랑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제가 어제 아마 중계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소시에다드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시즌 초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팀은 라리가 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됩니다. 라리가 지금 리그왕 그 대한민국에서 라리가랑 리그왕 지금 동시에 중계하는 분이 덴마크까지. 덴마크까지 가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덕연입니다. 만약에 라리가랑 리그왕 이렇게 하면은 뭐 한준희 위원님이 계신데 여기에 덴마크 리그까지 낀다? 여기에 챔피언십까지 낀다? 대한민국의 한준희에서는 이기는군요. 어우, 이기지. 위에 있는 거네. 예. 오, 대단합니다. 미친놈들. 아니, 놈들인가. 아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왜냐면 맞아요. 한준희 위원님이 덴마크 리그랑 챔피언십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수면화 많이 냈네. 무슨 이상한 말만 뭐 되게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이 배웠네. 아니 나는 덕연이랑 있으면 존목 띄워라고 여기서 욕 먹어. 이렇게 하면은 추메나 됐다고 욕 먹어. 나는 누구랑 편하냐? 너는 그만큼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만큼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를 끌어내고. 잘 맞춰주고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박쥐라고 부르거든요. 네. 욕이잖아.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야, 또 이렇게 달려가네. 역시 또 나온 투맨 화법. 야,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지금 이 방송을 봤다면 옆에 계신 두 분이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다. 하지만 엄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놓고 매기는 거다. 예,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냐, 우리 지금. 어쨌든 비조 얘기, 예. 소시에다드를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는 진짜 시즌 초반이에요. 팀은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진다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지난 시즌도 보면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같은 유로파 리그 조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맨유가 올라가지 않겠냐. 결과는 소시에다드 1위였어요. 맞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위로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를 가게 됐었고, 그만큼 소시에다드는 이제 초반이 좀 좋은 팀인데, 그래서 저는 이 소시에다드랑 인터밀란 경기가 나왔을 때도 이 두 팀이 맞붙으면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끝날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닐 것이다. 근데 왜냐면 인터밀란이 지금 밀란 더비 대승도 있지만 아예 시즌이 그냥 세리A 팀 중에서 압도적이야. 약간 우승 트로피 줘도 되겠는데 느낌이란 다 말이야. 이겼잖아. 근데 그리고. 소시에다드랑 이 무승부가 제가 알기로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이기지 못한 경기거든요. 그러면 레알 소시에다드도 지금 확실히 좀 괜찮은 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쵸. 소시에다드가 그러니까 리그 처음에 이제 3무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했다가 이기고 그다음에 레알한테 졌거든요. 근데 레알전도 뭐 못했었던 경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홈에서 펼쳐졌었던 소시에다드 경기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나쁘지 않다. 아하. 그리고 시즌 초에 소시에다드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는 물론 이제 찬호 형이나 인터밀란 팬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죠.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잡고 갔어야 되는 워낙 잘 경기 아니냐. 나갔으니까. 아니 AC 밀란 박살내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제 근데 뭐 다방면으로 고려했을 때 원정에서 그리고 원정이니까. 1대1 무승부는 뭐 저는 뭐 나쁜 결과까지는 네,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벤피카는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잘츠부르크가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다음 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 셀틱 경기인데 셀틱이 졌어요. 일단 셀틱 경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오영규 선수, 그렇죠. 양현준 선수 선발 출전이었는데 교체로 나왔고 이게 좀 변수가 많았으니까 퇴장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셀틱 입장에서는 교체 선수 들어가도 크게 뭐 할만하게 보이지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장자가 뭐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벤피카도 퇴장자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 경기가 좀 안 풀렸고 그리고 셀틱도 이게 퇴장자가 나왔는데 거기다 이제 이 퇴장자가 이제 2명이 나왔잖아요. 2명 나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경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뭐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양현준 선수, 오영구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라는 이 꿈의 무대에 또 이제 당당하게 데뷔를 했다. 저희가 바이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또 이제 소화를 했으니까 그 점도 주목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진짜 어린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으면서 어디까지 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어제 경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기는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라치오의 이 프로베델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골키퍼잖아요. 네. 전 이 장면 보고 나서 갑자기 호날두가 이적을 했나 라치오로. 오프더볼이 기가 막혔죠? 위치 깜짝 선정이랑 놀랐습니다. 네. 그 크로스 날아갈 때 보면 누구 하나가 유니폼 색깔 다른 누구 하나가 쓱 하고 움직이거든. 거의 주심이야 보면. 그 선수를 누가 체크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그 장면 딱 보면 다른 선수들은 약간 시공간이 멈춰 있는 맞아. 느낌인데 프로베델만 쓱 들어가거든 앞쪽으로.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여기 마치 미래를 예지한 듯이 일로 볼이 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혼자 뛰어 들어가더라고. 네. 네. 그 프로베델이 보니까 예전에 이제 공격수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키퍼를 보게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라치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값진 무승부였다. 승점 1점을 따낸 거 그리고 프로베델의 제가 봤었던 골키퍼 골 중에 제일 멋있는 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맞아요. 네. 좀 극적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일 뭐 그래도 뭐니 해도 극적인 골은 이제 알리송 이게 뭐 가장 극적인 형철이가 골이지 했던. 않을까. 골키퍼가 해결사였습니다. 형철이 성대모사요? 네, 형철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내요. 네. 여기 뒤에서 나오잖아요. 네. 네. 알리송 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네. 알리송 몇 개 있어요. 예전에 그 이제 오리기가 에버튼전 맞아. 했을 때도 클롭 감독 들어옵니다. 클롭 감독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고 네. 형철이의 그 찐텐. 해설 잘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조입니다. 파리, 뉴캐슬, 밀란, 도르트문트인데 와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어디 경기였지? 육덕수비라고 했는데. 아 형이 그 얘기했다며 그 채팅창에서 올라와가지고. 예, 아스날 에버튼이었나? 그래서 에버튼이 육덕수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때 밀란과 뉴캐슬은 진짜 이건 육탄 수비였어요. 육덕이 아니었습니다. 네. 밀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밀란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진짜 저희가 뭐 장난으로 레앙아 앙린이 아니오 이런 거 했잖아요. 많이 했지, 그거. 아니 중간 그 박스 근처까지는 앙리야. 테오도 너무 이날 파괴력 있어. 근데 박스 안쪽 들어가면 앙리의 진짜 100분의 1? 너무 좀 아쉬운 실수. 그리고 거기에서 왜 저렇게 좀 다이나믹한 슈팅을 시도하려고 하지 좀 더 쉽게 하면 충분히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 있잖아요. 지금 한 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예상은 어렵긴 합니다만 첫 번째 경기 챔스에서 하는 거 보니까 밀란 뉴캐슬 둘 다 못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요? 왜냐면 뉴캐슬도 뭐 밀란 원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여기도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그처럼 이제 수준 있는 팀 상대로는 올 시즌 뭐 맨시티와의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힘에 부추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 왠지 뉴캐슬 토날리라는 아주 좋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나 지난 시즌보다 좀 아쉬워. 아무래도 이게 팀을 느낌이. 옮긴 것도 이제 있다 보니까. 토날리 말고 그러니까 뉴캐슬 전체로 봤을 뉴캐슬이? 때 뭔가 느낌이 그래 그냥. 지난 시즌보다 조금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파리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승리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경기력에는 의문부호가 달려있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리그 파리 경기를 또 이제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파리 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답답해요. 힘들죠. 보기 되게 힘들죠. 좀 답답한 흐름이고 근데 어쨌든 도르트문트한테 2대0으로 이겼다라는 거에 파리는 그래도 어제 승점 3점을 또 땄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죠. 네. 근데 잠깐 나왔는데 발군이더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 중앙으로 침투 패스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바페 선택했던 그 장면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저는 이제 경기 감각 돌아오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시안 게임을 또 이제 오니까 터치가 달라. 아트. 트래픽 이런 게 그냥 본인 앞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적응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의 이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아시안 게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당장 태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오늘이죠. 맞죠. 네. 오늘 또 경기도 있고. 이강인 선수는 걱정 없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조입니다. 라이프치히, 맨시티, 지베즈다, 영보이스인데 맨시티가 먼저 실점했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맨시티다. 그리고 골키퍼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서 분위기를 상대에게 내주면서 지베즈다가 맨시티에게 패했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글레이저 골키퍼가 그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오나나 골키퍼는 아까 실수한 거 되게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덜 치명적인 게 그 전에 몇 개를 막았어. 맨시티가 선취골을 넣지 못한 거는 글레이저 골키퍼 때문이었고 거기서 버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베즈다도 황인범 선수가 폼이 괜찮아서인지 전진 패스 곧잘 들어가요. 맨시티 상대 이 맨시티 홈에서 요 정도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나는 몇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베즈다는 그게 가능하고요. 또 맨시티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훌리안 알바레즈 진짜 악외로입니다. 미쳤습니다. 파괴력도 있고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 그 골 장면도 정말 대단히 어려운 흔히 말하는 골이었는데. 빠따 이런 거. 저는 훌리안을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왜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홀란드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진짜 완전 홀란드한테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좀 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다든지 잘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기 나올 때마다 영향력도 있고 이 선수가 또 쓰일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측면을 가든 예전에 이제 뭐 우짤라로도 이제 나온 경기가 있었고, 뭐 이제 톱으로 나온 경기가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월드컵 위너에 이 선수 챔피언스리그도 이미 우승을 했고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홀란드에 가려진 2인자 느낌이지만 그래서 더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인범 선수 활약 좋았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뭐 어쨌든 지베즈다에서 계속 이 챔스를 경험하면서 지베즈다 2위 어때요? 2위? 사실 이게 라이프치히가 또 강력하긴 한데 지베즈다가 일단 영보이즈 상대로 두 경기 만약에 다 가져오고 이런 식이면 좀 비벼볼 만도 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 조에서 그래도 노려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3위 유로파. 자리가 그쵸. 좀 왜 위주가 지금 딱 정배대로 나왔잖아요. 예. 라이프치히 영보이즈, 라이프치히가 이겼고
맨시티 지배자다? 맨시티가 이겼고. 다 3대 1이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결국 3위 싸움이 이제 두 팀 간에 될 거고 1위 싸움은 뭐 아무래도 맨시티가 이제 좀 유력한 조가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조입니다. 바르셀로나, 포르트, 샤흐타르, 엔트워프인데 주앙 펠릭스가 바르셀로나에서 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영주 형이 그 SNS에 게시물 올렸더라고요. 펠릭스 이제 또 활약에 또 취하셔가지고. 예. 영주 형 이제 라민 야말 막 잘했을 때도 이제 게시물 올리고 네, 있었는데 네. 5대 0으로 엔트워프를 잡았어요. 바르셀로나가. 이거 뭐 활약쇼를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야겠고 리그도 지금 4승 1무 레알에 이어서 2위 수성 중입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순항하는 좀 느낌인데 뭐 주원 형이 얘기했듯이 주앙 펠릭스 멀티골에 좀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렸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펠릭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봤을 때 이게 이적료가 꽤 비쌌기 때문에 100% 만족을 줬느냐?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고 보는데 오래 잘해야 돼요. 네. 꾸준하게 잘해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주앙 칸셀로, 주앙 펠릭스 너무 잘하고 베티스전에 이어서 이렇게 대승을 연달아서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펠릭스도 골맛을 보고 있는데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펠릭스가 아틀레티코 때 경기 보면 움직임 이런 건 굉장히 좋다가 마지막에 결정력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결정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팀 바꾼다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하고는 있는데 좀 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바르셀로나가 아마도 이 조는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와 샤흐타르의 경합이다, 2위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샤흐타르도 졌기 때문에 FC 포르투가 진짜 홈에서 졌어요. 샤흐타르가. 그러니까요, 2위에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UEFA 챔피언스리그 살펴봤고요. 그리고 핫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팬포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말들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보죠. 네. 진행을 저한테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손흥민 선수 이렇게 우리 얘기했죠. 서로 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누가 진행자다, 누가 패널이다, 이거 선긋기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떤 약간 그거구나. 약간 산미들처럼. 아유, 그럼요. 예. 네. 벨링엄, 모드리치, 크로스. 알겠습니까? 벨링엄. 전 모드리치. 모드리치, 크로스. 크로스. 네. 저 크로스 동갑. 나는 발베르데 하고 싶은데. 발베르데 할래요? 예. 크로스 하세요. 예. 네. 제가 크로스라면. 예. 뭐 아무거나 하세요. 네. 죽음의 트라이앵글. 저쪽으로 가면은 공이 안 나와. 네, 공이 안 나와. 네. 지금 뭐 토트넘 분위기가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스날은 지금으로서 우리와 맞붙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위해 뛰고 있고 서로를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팀으로서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좀 경고를 보냈죠. 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라이벌 더비 경기를 앞두고 저는 이런 게 경기를 보는 팬들에게 더 몰입감을 주고 그렇죠. 재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스날도 일단은 아인토벤과의 경기에서 라인업 이제 주전으로 꾸려가지고 좀 팬들이 이거 분원던 더비 있는데 너무 힘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4대0 대승 거두면서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네. 지금 토트넘도 무패예요. 리그 4승 1무 13득점 5실점. 이게 분위기가 컸던 것 같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죠. 이거 진짜 보면서 심판 판정에 열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히샬리송 득점했고 막 크루세츠키 그렇죠. 득점하면서 터질 만한 선수들도 터져줬고 분위기 가져오고 막 선수들 나와가지고 막 원팀 됐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토트넘 분위기 아주 좋다. 훈련 마치고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검사관이 그러니까 제3의 인물 아니야. 이분이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하에서 우리도 느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포스트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부임할 때 셀틱에서 좋은 성적 냈고 공격적인 축구를 아주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준 건 맞는데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결과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진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 게 훈련 마치고 이제 도핑 받았는데 검사관이 이제 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면 외부인이 봤을 때도 지금 토트넘이 확실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완만하게 지금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네. 정도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득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특히 버니전 같은 터프한 경기일 때. 버니전에서 우리는 팀적인 퍼포먼스가 판타스틱했다. 모두가 즐겼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내가 불편한 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어시스트를 받았지만 함께 경기를 뛴 선수들, 벤치에 있던 선수들,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수들까지 모두가 칭찬받아야 한다. 야, 저는 야, 이거 인터뷰 스킬이 진짜 저 베스트라고. 아, 그래요? 진짜. 왜냐면 이 경기에서 내가 불편한 것은 너무 좀 많이 불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불편하신가요?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세 좀 똑바로 앉아주세요. 네, 손흥민 선수 이제 불편한 것 같아서. 자세.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자세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저는 이게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하냐면, 자, 상대했던 번리. 굉장히 터프한 게임이었다. 그러면 이게, 번리 쉽지 않은 상태다. 어째 상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리스펙트를 보여줬고, 본인이 사실 뭐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긴 해요. 근데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불편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우리 팀메이트가 다 잘 뛰었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지 비단 나 혼자만이 잘한 게 아니다. 그냥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스타TV를 이제 운영하고 출연자로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면 좀 불편해요. 다른 출연자들 수빈이도 있고 덕현이도 있고 형철이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만 막 쏠리고 뭐 추맨 나왔으면 좋겠다, 추맨 재밌다 이렇게 하면 저도 손흥민과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아니죠. 그건 다르죠.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출전했지만 추맨은 결장이 잦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탈장이 아니고 결정. 예. 네. 탈장이 없었는데 많이 나가야 돼요, 형님은. 결장을 했죠. 예. 네. 불편합니다. 네.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이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네. 이제 동생들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굳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특히 일요일에도. 경기 기대해달라는 얘기. 일요일에 이제 그렇습니다. 북런던 더비가 이제 또 예. 있는 날이니까. 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아스날이 에인토븐 잡는 과정에서 주전들 체력 안배까지 이거는 끝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트넘은 쉬었잖아요. 아, 그쵸? 네. 저는 이거 조금 다르게 예상을 하는 게 지금까지 토트넘이 최근에 뭐 콘테나 우리 이럴 때 아스날과의 경기랑은 양상이 다를 것이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는 거는 활발한 공격 전개잖아요. 이게 아스날 입장에서는 바뀌어진 토트넘을 처음 상대해보는 거거든요. 네. 토트넘은 아르테타 체제에서 아스날 선수들을 몇 번 이미 상대를 해봤고 홈원정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은근 토트넘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아하. 왜냐? 휴식이 좀 커 보여요. 아. 시즌 초에 은근 선수들 체력 100까지 올라온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막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9월, 10월부터 잘해지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토트넘이 올라오는 속도, 선수들의 폼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팀이 시즌 개막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또 좋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경기를 더 치렀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됐다는 얘기도 맞아요. 됩니다. 예. 왜냐면 토트넘이 또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스타TV의 토트넘 팬, 아스날 팬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승부로 이야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본인 바람이라는 거죠? 무승부가 됐으면? 네. 아니요. 저는 어떤 식으로 승부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제 예상을 하건데 이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은 좀 무승부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팀들이 네. 다 이겼습니다. 어, 그러면서 네.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상금 규모가 꽤 크잖아요. 상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상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승 상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53억이고 와. 준우승 상금이 27억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입니다. 시즌 쭉 해서 리그레이스 이제 1위로 끝마치면 5억밖에 안 되는데 일단 전북, 울산, 포항, 인천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조별리그 승리 수당이 7천이래요. 7천만 원이면 이거 원정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좀 남는 장사 아닙니까? 뭐 얼마 정도가 쓰여지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남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을 가면요 45,000달러의 지원금 6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기면 되는 거야. 또 조별리그 이기면은 수익이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원정 가서 이기면 이제 네. 더. 그러면 1억이 되는 1억이 넘네. 그쵸. 그래서 홈에서 전북이랑 울산은 경기했고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10만 달러 획득. 1억 4천만 원. 이게 두 팀 합산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이랑 포항도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도 10만 달러에다가 여기는 원정을 갔으니까 아까 45,000달러니까 9만 달러가 총 이제 K리그 팀들한테 지급이 됐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울산과 전북이 경기를 해요. 그럼 울산 전북 원정 가도 6천만 원 줍니까?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원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 개꿀이네. 뭐 꿀이죠. 돈이 안 네. 들잖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같은 나라의 원정일 때 무슨 그 특별한 룰은 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좀 체크를 네, 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번 매치데이 1에서 K리그 팀들이 벌어들인 총 수당입니다. 네 팀 합쳐서 3억 8천만 원. 와, 3억 8천만 원. 엄청 많이 벌어왔어. 5억이랑 차이가 그렇게 막 네. 엄청 많이 크지 않아. 우승 상금이랑. 아, 그러네. 그리고 조별리그 1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토너먼트 진출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16강에서 이제 4강까지 진출하는 팀한테 10만에서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수당이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별리그 막 다 전승하고 이래봐. 네. 리그 우승하는 것만큼 금방 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조별리그 막 우승하고 토너먼트 4강 정도만 가도 이게 한 1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 당장 조별리그 승리수당이 7천이잖아요. 네. 6 곱하면 4억 2천이고요. 네. 원정 3번 가면 1억 8천이 더 생기니까 네. 넘어. 아, 야, 그러면 이거 예. 웬만큼 성적 좋으면은 선수 한두 명 사올 수 있는 돈 되겠네. 네, 또 이제 K리그 어쨌든 그 이적 시장의 자금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죠. 확실히 이 ACL에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리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마 모든 팀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결론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는 건 결국 내 팀이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국내 축구 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우승은 워낙 사우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모르지. 근데 막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우승 상금이 53억. 야, 이러면 진짜 쏠쏠하다. 아시아 그치.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근데 뭔가 그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뭐 개편도 하고 판 키워지는 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덕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 정도 했으면 우승은 너네가 해도 우리 조별리그랑 토너먼트 수당만 챙겨도 돼. 요 느낌으로 가도 돼. 그리고 우리 팀 보면은 뭐 경기장 상태 때문에 경기력이 썩 뭐 다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결과 이렇게 가져오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성적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전북은 좀 빼주십시오. 예. 왜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팀으로 힘들다고요. 심지어. 야, 울산도 힘들어 지금. 근데 울산도 요즘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 있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네. 전북은 하스를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예? 아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은 그 좋은 기세가 리그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알잖아요. 근데 예. 키치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 물론 지금 차출이 좀 많아요. 전북. 그렇지. 대표팀 차출이 많죠. 아시안 게임 또 이제 간 선수들도 있고 또 이제 부상자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동준 선수 같은 그쵸. 경우 또 이제 못 나오는 기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이제 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전북은 리그도 그렇고 아침도 그렇고 이게 키치전 이기긴 했는데 사실 이게 체급차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전북 홈이었어요. 이 정도 경기 나오면 안 되죠. 더 잘해야죠, 전북은. 네. 그래서 올 시즌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그냥 팬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면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듦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또 주말에 광주를 가지 않습니까? 네. 광주 전북 이제 코프픽을. 오, 처음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하죠? 저랑 한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19년도죠, 그때가. 와, 그러면 지금 4년, 5년 만에 K리그. 네. K리그 정복하러 황덕현 해설위원이 간다. K리그까지? 그럼 잠깐만. 리그왕, 라리가, 덴마크, 챔피언십, K리그. 5개? 5대 리그 다 하는데? 이거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리그를 한다는 것은 이거 다 팔로우 돼요? 그렇게 대가리 좋지 않잖아요. 뭐 계속 할 겁니까, 그렇게? 아니, 왜요? 아니, 그딴 내가 한 게 식으로 아니고 할 얘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되게 나쁘게 자기도 한참 놀리더니 내가 했다 그래. 스타트. 네. 혹시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쿠팡에서 아니, 됐다. 이거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신 질문 아니 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F1도 하는데 혹시 F1 가능한가? 현장 중계 가고 하니까 그건 안 되겠지? 물어봐도 되나? 저기 일단 물어봐봐요. 괜찮을 것 같아. 물어보지 마. 기분 나쁜 것 같으니까. F1? F1 좋죠. 예. 네. F1 가능한가요? 예. F1 이제 카를로스 사인스. 네,
가능하네. 아, 준비됐다. 야. 그분이 근데 이제도- 그거 알죠?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면 왠지 쿠팡은 덕연히 객원으로 한번 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엑셀 밟아야 진짜. 되는데 방방방. 그분이 이제 이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팬이거든요. 아, 드리프트! 네. 핸들 꺾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무한도전에서 그 도전 또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때 추맨도 같이, 추맨도 F1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저보다 형철이가 좋아요, F1은. 형철이 형철이 좋아요. 그 페라리 빨간색 그 잠바 입고 다니잖아, 네. 겨울에. 네, 그래서 주현 형이 그 주유소에서 나오잖아요. 아, 맞다. 아, 갑자기 기억난다.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날 추워주면 형철이가 그거 빨간 거 올라올 겁니다. 입고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정비소에서 오셨냐고 공업사에서 그때 그 얘기했었죠. 아, 갑자기 기억나네. 그 옷.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전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울산도 이제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K리그 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인천, 요코하마 가가지고 또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광주 네. 가는데 이제 이종효의 축구 교실에서 한 수 배우고 오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 경기 최근에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시즌 초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다음도 중요한 경기니까. 와, 광주 재밌어요. 미쳤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이게 네. 단순하게 결과만 챙기는 팀이 아니라 경기력적으로 볼 요소들이 꽤 많아가지고. 색깔도 있고 그리고 한두 가지의 전술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팀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짜는 것도 이종현 감독이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우승 상금이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어. 일단 수치적으로는 저도 너무 적다르는데 한 표가 좀 주고 싶고, 광주 경기 보면요, 원래 광주 경기장 저도 이제 중계 몇 번 갔을 때 네. 팬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접근성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광주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KTX 타고 갈만은 하더라고. 근데 그 태양볕에서 보기가 좀 쉽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경기장이. 근데 경기 잘하고 재밌고 성적 나면 팬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승 상금도 괜찮고 팬들도 모이고 경기력도 올라가면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우승 상금이라던가 중계권에 따른 뭐 시청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높은 지표를 나타내지는 않으니까 적기는 한데 이거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K리그 분위기가 좋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액을 올리려면은 확실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수요가 먼저죠, 사실. 네. 그래야 이제 막 스폰도 더 그렇죠. 붙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도 그런 스폰서십 그렇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네. 규모가 엄청 큰 거고, 근데 K리그는 아직 이제 그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이제 느끼지 않는 건지, 그리고 상황 자체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듯이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상금이 많아져서 더욱더 대회 규모도 커지고 많은 상금이 또 커지면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우승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미래가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말씀드렸죠? 6번 특집입니다. 현 시대 위대한 6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후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드리, 뭐 데클란 라이스, 프랭키 더용, 알레시 가르시아, 요슈아 키미, 하칸 차로놀로 있습니다. 뭐 더 대단한 6번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만 좀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고요. 더 없나요? 있죠. 많은데. 카세미루. 그쵸. 카세미루.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거는 적다가 빼놨는데 추아메니. 추아메니, 카이세도. 예. 근데 카이세도는 사실 이제 폼이 네, 그렇죠. 너무 안 좋고. 지금 보여준 것도 없죠. 카세미루도 마찬가지고. 카세미루도 뭐 어쨌든 어제 이제 미넨전에서 물론 골을 골은 넣긴 넣었지만. 했지만 지금 올 시즌을 크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개인의 폼도, 물론 이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폼도 확실히 좀 내려온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위대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카이세대도 포함되긴 해요. 뭐 이정료? 위대한 이종료. 예, 그쵸. 그치. 네. 위대한 이정료였지.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중에 1장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장요? 저는 이거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이게 제 스타일은 라이스예요. 스타일상으로 놓고 네. 봤을 때. 라이스예요. 근데 로드리가 이 클러치 능력이 그치. 미쳤습니다. 그치. 나는 처음에 로드리를 내가 스카우팅 여러 번 했었죠. 했었나요, 팀장? 네, 했어요. 네, 했었는데 그때 내가 아쉽다고 한 게 득점력이었거든. 슈팅 능력. 근데 그 이제 평가는
맞지 않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평가가 돼버렸지. 예. 저는 이제 2명 중에 1명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워낙 쟁쟁하지만 로드리랑 더용인데 저는 더용의 다재다능함을 저 취향적으로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프랭키 더용. 저는 비슷해요. 예. 제 스타일은 무조건 프랭키입니다. 아. 프랭키를 진짜 예. 좋아해. 예. 지금 뭐 더용이랑 로드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 예. 경기 직관 갔을 때도 진짜 한 10분 동안 더용만 보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해서. 네. 왜냐면 중계 중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없지.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뒤쪽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중계 화면으로 그 선수를 따라가는 건 힘들지만 이게 또 직관의 맛이거든요. 딱 봤을 때 그 선수만 가만히 따라가면 여기서 이런 포지셔닝을 잡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프랭키를 너무 좋아하고 사실 프랭키 더용이라는 선수 자체가 6번으로 정의되기 힘든 유형이죠. 8번도 올라가고 막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센터백 하고. 없을 땐 센터백도 하고. 센터백도 봤었으니까.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히트맵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냥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쭉 그냥 진하게 칠해놓으면 돼. 여기에서 모두 뛸 수 있었던 선수다.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는 그만큼 똑똑하고 볼을 잘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적이고 키도 봤을 때는 약간 좀 곱상한 느낌이잖아요. 호리호리해 보이거든요. 네, 약간. 근데 키가 180이에요. 이거는 되게 축구 선수로서 되게 큰 키는 아니지만 작지 않은 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스타일은 더용이지만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로드리가 무조건 나와야 되지 네. 않을까. 로드리 이번에 골 넣는 거 보세요. 봤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철강왕에 부상도 잘 없어. 펩이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게 하는데도 경기력이 사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자, 일단 로드리, 맨시티 소속이고 96년생, 191cm. 리그 5경기 5번 선발해서 이제 평균 출전 시간 87분 동안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의 스탯 중에서 좀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 93% 나오고요. 롱볼 85%, 리커버리 7.8에 클리어 1.4, 태클 2.6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맨시티 경기 보면 이 선수가 이제 전환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후방에서 우리 진영에서 볼을 전환시키는 패스가 아니고 상대 진영 넘어가서도 풀백들한테 이제 전개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롱볼 성공률이 85%다? 이건 진짜 미친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탯적으로 우리가 이 선수 자체를 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고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될 거고 로드리는 저는 이런 스탯 이상으로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지금 로드리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느냐가 만약에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칼빈 필립스 정도는 못 메우죠. 칼빈 필립스가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건데 뭐 이제 경기를 또 많이 못 뛰었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로드리가 빠지면은 그 공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 보면 사실 6번이면 수비력을 갖춰야 되니까 수비할 때 보면 되게 예측력이 좋아서 상대 역습을 되게 하프라인 근처에서 툭 끊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격 전개하는 장면들도 많고 판단도 빠르고 6번에서 뛰는데 부족함을 찾기가 어려운 선수. 여기다가 이제 뭐 득점력도 보여주고 있고 클러치 능력도 있고. 네. 그럼 다음 선수는 이제 저희가 무슨 순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냥.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예.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데클란 라이스도 데클란 라이스가 이제 아스날에 왔을 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스날에게 필요했던 선수가 등장을 한 거고 영입을 한 거고요. 그 활발함, 그러니까 팀 에너지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뛰는 거 보면.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 89%, 롱볼 67%, 리커버리 5.4회, 클리어 1회, 1번, 태클 2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탯 이상으로 팀에게 주는 라이스가 출전했을 때 안정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패스들이 전개됐을 때 공격 전개 속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 보면서 영향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선수가 데클란 라이스. 그쵸. 예. 라이스도 사실 이제 뛰는 그런 포지셔닝 같은 거 보면 되게 위쪽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많이 가요.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만한 포인트고 라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앞에서 로드리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부상이 잘 없다. 이런 유형 왜냐면 파티가 이제 부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아스날 뛸 때. 근데 이제 라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리그였기 때문에 뭐 사실 리그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이정료를 정말 많이 주고 데려오긴 했지만 지금 아스널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정료 하나도 안 아깝죠. 안 아깝죠. 네. 전혀 안 아깝죠. 네. 라이스의 활약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방금 전에 이제 칭찬을 많이 했었던 프랭키 더용입니다. 예, 뭐 프랭키 더용은 일단 스탯부터 말씀드리면 패스 성공률 91%, 롱볼 67%, 리커버리 8.2에 클리어 1.4에 태클 경기당 한 번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는 더용을 본다면은 이 선수가 가장 다재다능하지 않을까? 맞아.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중앙 수비수까지 소화가 가능한 수비형 미들, 물론 이제 수비형 미들이 중앙 수비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 라인에서 모든 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드물죠. 네. 그러니까 이 프랭키 더용은 센터백 놔도 막 볼 달고 본인이 전진 엄청 막 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프랭키 더용을 많은 이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스타일상으로나 뭐 뭘로 보나 이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잘생긴 외모도 저는 한몫한다고 봐요. 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하얘가지고. 완전 모델 네. 느낌 좀 나고. 근데 자칫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로 좀 주목을 받다 보면 오히려 이제 실력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 옛날 데이비드 베컴도 별로 안 뛸 것 같고 근데 하드워커죠. 그냥 킥만 툭툭 찌를 것 같고 하는데 네. 경기 뛰는 거 보면 엄청 활동량 많은 선수고 터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프랭키 더용도 이런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서 실력까지 이제 같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입장 그리고 타팀 팬들이 봤을 때도 너무 좀 매력적인 선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프랭키 더용은 나중에 감독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본인이 어디 위치에서 그 포지션을 갖다 놔도 거기에 맞는 롤을 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 수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다른 6번에 비해서 가장 덜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수가 감독하면은 너 요렇게 해줘야지, 너 요렇게 해줘야지 이런 건 지시도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 이 선수 잘 몰라요. 알레시 가르시아? 이거는 도변이한테 부탁해야 될 것 알레시 같아요. 가르시아 얘기하기 전에 한 선수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아메니. 예. 아, 추아메니. 네, 최근에 또 이제 추아메니가 약간 좀 든든 느낌이거든요. 네. 뭐 국가대표팀도 그랬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추아메니 지금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은 이유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상자라든지 이탈자로서의 공백이 이제 있는데 그래도 미드필더진이 진짜 짱짱해요. 자 모드리치 크로스 베테랑들이 있죠?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기용하는 모드리치 크로스는 뭐 여전히 저는 어나더 클래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여기에 추아메니, 카마빈가, 뭐 주드 벨링엄, 발베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구의 그 느낌이 너무 조화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는 선수는 다 데리고 있네. 네, 진짜로. 진짜. 그리고 향후에 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리빌딩은 그냥 해도 무난하게 좀 돌아갈 만큼의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6번 롤 스무인필더 앞쪽에서 뭔가 커버를 해주고 또 전진을 해주고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추아메니가 해줘야 되는 게 되게 크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의 폼이 좀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르시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레시 가르시아는 이제 지로나 소속의 미드필더인데 이 친구가 시티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고 나이도 어려요. 97년생. 뭐 이제 마냥 어린 나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어린 축에 이제 속하고 키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선수도 볼줄기라든지 그리고 후방에서 약간 조율하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공격적인 롤을 좀 많이 맡았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지로나 보면은 이 포백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수비 라인 바로 앞쪽에서 이 알레시 가르시아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최근 경기에서 득점도 했어요. 근데 빠따도 장난 없습니다. 이제 결승골 이제 넣으면서 이제 기록했었던 경기가 꽤 많은데 올 시즌에 저는 라리가 판도를 쭉 놓고 봤을 때 물론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흔히 강팀이라고 일컫는 뭐 레알, 바르사, 여기에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뭐 소시에다드나 베티스 뭐 이런 팀들을 주목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빌바오도 있고 근데 지로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되게 좋아요. 지로나 지금 무패입니다. 4승 1무. 네. 바르셀로나랑 이제 같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로는 알레시 가르시아 얘기를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알레시 가르시아가 이제 나오는 경기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켜볼 건가요? 지켜봐야죠. 지로나 경기? 지로나 경기는 지켜보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왜냐하면 많은 리그를 소화하는 또 소화해야만 하는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미안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요시아 키미입니다. 키미는 뭐
미넨 경기 보면서도 저희가 또 원래 많이 보고 있는데 리그 4경기 4번 선발 출전해서 평균 출전 시간 83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어리던 키미도 95년생이라 28살입니다.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 81%, 롱볼이 58%, 리커버리 5.8에 클리어링 0.5에 경기당 태클은 평균 2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선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를 봤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줘야 된다. 전방을 줘야 된다. 그 킴미에게 먼저 주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 빌드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 있어서 킴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후방 지역에서 뭐 우파메코노가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김민재가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측면으로 주지 못했을 때 또는 앞쪽에 있는 윙어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지 못했을 때 결국 제일 많이 선택하는 선수가 바로 킴미 선수거든요. 예. 그럼 바이에른 뮌헨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김민재를 응원하는 우리에게도 김민재의 어떤 그 패스를 받을 선수도 중요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킴미 그 다음에 무시할라예요. 예. 그렇게 볼이 전달돼야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킴미의 이 중간다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키미 선수에 대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보인다 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무시할라 어제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김민재 선수가 리그에서 패스 미스를 좀 많이 나왔을 때 중앙으로 원터치 패스라던가 찔러주는 패스가 좀 끊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게 키미가 같이 폼도 올라오면서 그게 받아줄 수 있다 보니까 미네는 후방 빌드업도 안정감을 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막 팬들이 나폴리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로보트카 같은 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키미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재 선수랑 중앙에서 강한 패스를 본인이 발 앞에 두고 거기에서 무시할라나 좌우 측면으로 벌려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면 저는 미넨에서는 키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미넨이 풀백이 되게 아쉬워요. 마즈라위도 아쉽고 뭔가 라이머는 마즈라위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마냥 오른쪽 풀백이 본인의 주 포지션은 아니고 알폰스 데이비스도 어제는 좀 괜찮긴 했는데 여전히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키미는 저는 괜찮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분데스를 쭉 봤을 때도 키미만큼의 그런 롤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많이 뛰는 선수고 합니다만 이게 수비 진영의 부담이 조금 나오는 경기들이 종종 있긴 했다. 그래도 키미는 뭐 여전히 좀 좋은 선수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하칸 차라놀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여기에 올릴 만큼 이번 시즌 활약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차라놀루가 사실 6번이 아니죠. 네. 우리가 기존까지 봤었던 그런 차라놀루가. 근데 지금 브로조비치 자리 들어가가지고 네. 진짜 개 잘합니다. 인터밀란은 지금 상승세를 완전히 이끌고 있군요. 네, 그 차라놀루 때문에 그게 사실 브로조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슬라니 같은 자원들도 지금 인터밀란에 있잖아요. 근데 브로조비치 나가고 나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백포 라인 앞쪽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차라놀루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차라놀루는 그건데 10번인데 그치. 예. 막 프리킥 거의 상황에서 어떤 느낌 이전의 느낌 중거리 빵 때리고 네. 드리블 순간 벗겨서 막 패스 연결해주고. 옛날에 이제 손흥민하고 뛰었을 때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둘이서 이제 뛰는 모습을 확인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쯤부터 이제 6번 롤을 수행을 하면서 이 선수가 약간 축잘잘 느낌으로 지금 좀 해주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서 킥 능력이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해가지고 막 수비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레지스타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성향의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피를로도 그랬었고. 네. 근데 차라놀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인터밀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이제 일컬을만 하죠. 네. 찬우 형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난 그래서 옛날에 유벤투스 시절에 필로 그 중계 한참 했었을 때 진짜 신기했었는데 뭔가 후방에서 뭐 잘 안 뺏기고 뭐 패스줄, 패스길 뭐 이거 나가는 거 보면 쭉쭉 나가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킥 능력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차라놀루가 이제 인터밀란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이제 인터밀란 경기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그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리그에서 인터밀란 특히 직전 경기였었던 AC 밀란전 이거는 전술적으로 저는 인터밀란이 완전히 승리를 했었던 경기라고 보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도 그리고 그 이외 경기에서도 차라놀루가 끼치는 영향력은 사실
뭐 저희가 단순하게 이 선수 잘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라기보다는 지금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가 이제 돼버렸다. 이 선수가 이렇게 6번으로까지 잘할 거라고 이제 누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찬우 형은 예상했을까? 야, 몰랐어? 나는 얘 볼 때부터 알고 있었어. 얘 킥 좋아. 어?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형 찬우 형 성대모사 졸라 잘해. 잘해, 제일 잘해. 찬우 형 성대모사랑 손변님 손변성대모사 어떻게 했지? 뭐 어떻게 하지?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 그때 그 이제 뭐 아니 이게 왜? 이거 네. 했었잖아. 그런 거. 선배님 성대모사도 졸라 잘하고. 네. 뭐 나중에 인터밀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아마 찬우 형을 모시고 차라놀로 얘기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인터밀란 잘하죠,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주요 6번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주드 벨링엄은 6번이 아닌 거예요? 벨링엄은 6번 아니죠. 지금은 9.5? 와, 그 정도로 지금 벨링엄은 이제 10번 자리에서 10번 자리로. 왜냐면 올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제일 많이 썼던 게 4-3-1-2. 그래서 이제 약간의 다이아 사사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가 투톱으로 나오다가 이제 비니시우스 부상 당하고 하면서 이제 뭐 호셀로 호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레알 공격은 지금 뭐 벨링엄이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벨링엄을 뭐 이제 6번으로 보기는 지금 현 상황 좀 힘들지 않나. 채팅창에 비수마 나왔습니다. 아 비수마. 비수마 잘하지. 비수마 잘하죠. 네. 비수마도 진짜 유니크합니다. 공 차는 거 보면 유니크하고 이렇게 옷 입는 거 보셨죠? 그거 나는 바지를 큰 거 입은 줄 알았어. 선수마다 근데 장비 비수마. 담당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뭐요? 선수마다 대표팀에서 네. 저는 좀 큰 게 좋아요. 딱 맞는 게 좋아요. 막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본인의 원래 사이즈는 만약에 라지인데 본인 좀 큰 거 원해. 근데 엑스라지 주고도 막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유니폼이 이제 마킹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사실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못 줄 때도 있죠. 물론. 있는데 네. 그렇게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팀을 좀 오랜 기간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선수 변동도 많이 없어. 왜? 연령대니까. 그 연령대 선수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나중 갔을 때는 그냥 눈 감고도 사이즈 다 썼었죠. 근데 이게 유니폼이 또 바뀌었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게 또 입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뭐 저는 이게 팔 같은데 이렇게 꽉 껴서 잡아주는 스타일이 좋다. 그 이유연 유연이 완전 헬창이거든요. 완전 헬스맨인데 유연이는 딱 그 이렇게 팔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은 자기는 좀 비교적 좀 빡시하게 헐렁하게. 완전 빡시까지는 아니지만 여유 있게 입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비수마가 보니까 슬쩍슬쩍 보니까 바지를 좀 내려 입더라고. 이거 무릎까지 힙하네. 바지가 내려와가지고 저스틴 비버인가요? 약간 NBA 바지 느낌인 건가? 내가 저스틴 비버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 중계 때. 그래서 종현이가 못 알아듣다고. 걔 있잖아, 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서. Suck my pants. 뜻도.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지. 그 있잖아, 그 가수 워워워워워워워. 와우. 그거예요? 그 내가 워워워워워워 하니까 종현이가 워워워워 이렇게 해가지고 걔 있잖아 가수 그래가지고 한참 저스틴 비버를 찾았던 그 중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걔 있잖아 인천에 케인데 케인데가 바지를 엄청 타이트하게 그랬지. 했다고 하더라고. 맞아. 네. 저스트 풋볼이었나요? 케인데가 그때? 풋볼이죠. 더 풋볼 아니었나? 더 디스 풋볼이야? 이즈 풋볼이었나? 디스테이즈가 맞을걸? 아무튼 무슨 풋볼이었어. 디스 이즈 풋볼 맞아. 디스 이즈 풋볼. 네. 아무튼 예. 비스마도 아마 한두 경기 더 치렀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지금 진짜 비스마 공 차는 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스마 좋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이 자리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좀 추리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 선수 이야기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수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추후에 저희가 약간 또 언성 히어로식으로 이제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뭐 포지션별로 잘 나가는 선수들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개 하나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EAFC24가 마련한 축구 팬들을 위한 오프라인 팝업. 저희가 이 영상 올라가고 EA 스포츠요? 예, 네네. EAFC
아니 알고 이게- 있잖아요. 왜 모른 척해?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업로드되는 히든풋볼 워워워워워워 네,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든풋볼 영상 고정 댓글에도 올라갈 건데요. 9월 22일이랑 23일 양일 동안요. 선수동 레이어 27에서 축덕의 집에 우리 이스타TV 구독자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저랑 형철이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제 모레 저는 이제 또 중계도 있어서 가는데 네. 뭐 페널티킥 챌린지도 있고 럭키드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 금토에 진행을 하는데 사전 등록 후에 참여 가능한데 지금 몇 자리가 좀 많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 현장 대기 후에 방문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근처 지나가신다 한번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마보팀은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히든풋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